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에 또 글로벌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증시에 대한 전략들을 오늘 저희가 장전에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지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코인 시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암호화폐 주요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만 40% 가까이 내리면서 최악의 한 달을 보냈던 이 암호화폐 시장. 네, 지난 주말에는 비트코인이 22,000달러까지 다시 재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이 깜짝 상승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루나 테라 사태 이후의 여파로 6월의 시세가 연 저점을 찍으면서 여전히 바닥론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일 대비 3.71% 하락했지만 여전히 9,000달러 이상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일 대비 1.62%, 또 전주 대비는 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2만 달러 선 간신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에서 좀 독특한 데이터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5주간 10개에서 1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약 5.2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고래들이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건데요.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이렇게 고래들의 지갑에서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와줬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이번 반짝 상승 랠리 굉장히 단기적인 일시 반등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4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카포의 트위터를 인용해 보자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가 포물선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와중에 발생했던 비트코인의 반등 랠리 말 그대로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상승 요인들이 전혀 없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22,000달러까지 올라간 것은 말 그대로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항 라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45%에서 50% 가까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자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89%, 일주일 전 대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4% 넘게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1,100불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3위와 4위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5위의 BNB 전일 대비 0.51%, 일주일 전 대비 4% 빠지면서 현재 가격 233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에도 바이낸스의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에 에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3%, 또 일주일 전 대비 3.71%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0.4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 현재 고래들의 매집세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카르다노의 바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이 현재 추가적으로 에이다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데이터,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 30일 동안 이 에이다 고래들이 총 7,900만 달러 상당의 에이다를 추가적으로 월렛에 담았다고 합니다. 에이다를 평균적으로 10,000개에서 1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에서 포착된 움직임이고요. 최근 이런 고래들 주소에서 이 덤핑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에이다의 가격 상승이 예견이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망도 다른 업계 전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이가 최근 분석 콘텐츠를 통해서
이번 바지라도 포크가 이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이 된다면 확장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가 충족이 돼야만 에이다가 중장기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고 만약 기존의 알론소 테스트넷처럼 기술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되려 강력한 약세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에이다의 급등이 나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에이다 현재 전일 대비 0.68% 하락한 0.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전일 대비 0.65%, 또 일주일 전 대비 5.86%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가 전일 대비 1%, 또 일주일 전 대비 3% 넘게 하락하면서 3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어제 대비 0.2% 가까이 소폭 하락 전환되면서 현재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과 관련된 소식도 또 전해졌죠. 도지 파더로 자칭하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 관련해서 결국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결제 시스템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 도지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수그러지면서 이런 해당 소식이 전해졌을 때 4% 가까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도지코인이 이 터널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상승분 이번에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0.06달러에 거래되면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바이누가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홀로 14% 가까이 오르면서 탑 15위 코인 중에는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요. 지난주에 시바이누의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새로운 역사적 정점에 도달한 것이 이번 상승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인 시토미 쿠사마가 최근 이 미디움을 통해서 이 분산형 스테이블 코인은 SHI 출시를 올해 하반기에 계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 시바이누의 메타버스 보상 토큰인 트릿은 이 수집형 카드 게임과 연결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늘리겠다라는 이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업계 전망, 현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올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샘 뱅크먼프리드죠. 이 FTX의 창업자가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이미 우리는 최저점에 도달을 했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 바닥론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100%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나야 될 일들이 다 일어났고 또 해소되어줘야 됐던 리스크들이 이미 다 터지면서 지난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지저분한 한 달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자산 시장의 불황은 이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술 분야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 생태계 전반이 불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3만 달러 붕괴는 실제 경제적 혹은 거시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글로벌 펀드 매니저인 이 록펠러 인터내셔널 상무이사인 루치르 샤르마가 이번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달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그 내재 가치를 지금까지도 토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아마존 이 닷컴 붕괴, 이 아마존 주식이 90% 이상 폭락을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 그의 가치가 300배 이상 상승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을 때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 역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앞으로 더욱더 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다시 시장에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글로벌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은 투기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전망 관점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경우 이 미국 주식 하락의 영향으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도 추가 하락의 길은 열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조차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이슈가 코인 시장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군요.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들 분석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 네,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치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좀 해석이 갈리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 전망이 좀 틀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일단 시장 자체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그 전망이 서로 간에 이제 엇갈리게 되면서 어떤 그 경제 지표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조금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쪽으로 오히려 시선이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 전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조금씩 시장에 대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의 상황, 소위 말하는 채권금리의 장단기 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더니 한 4.1%의 가능성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부분. 4.1%라는 가능성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이에 대한 배경은 뭐니 해도 앞서서 우리 도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강력한 고용 시장이 결국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고 경기 둔화, 모멘텀은 피크아웃 됐지만 경기 둔화 쪽으로 상당 부분 시선의 무게중심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자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은 물론 제조업은 상당 부분 경기의 모멘텀 피크아웃이 이미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서비스업이 여전히 상당 부분 호조를 보여주게 되면서 고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소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탱 내지는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기반해서 결국은 소비와 기반한 서비스업의 어떤 그 호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준다라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보다는 경기 둔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 있었던 고용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
과연 어떨까? 그 경기 회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이 있는 경기 둔화, 그러니까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과 고용이 있는 경기 둔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바로 조금 지나면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은 다시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조금 좀 우울한 어떤 그 경제의 상황이다라면, 고용이 있는 경기 둔화는 고용이 계속된다라면 언제라도 경기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내지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찌 보면 고용이 있는 경기 둔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정이 된다라면 실업률 자체는 6%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4.1%를 넘진 않을 것이다라는 미 연준의 어떤 그 스타디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강력한 고용이,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다시피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향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 결국은 고용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어 주느냐, 그리고 고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 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평가를 해본다라면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는 소비가 정상화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혼란기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소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 팬데믹 시절에 상당히 투자를 미루어 왔고, 그 투자를 미루어 왔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비 정상화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밸런스가 나타나지 않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고, 대다수의 통화 당국, 주요국들의 통화 당국이 이야기하다시피 먼저 인플레를 잡고 그 다음에 경제를 도모하겠다라는 스탠스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꼭 감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월스트리트가 6월 일자리 보고서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시장의 관심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나 둔화냐,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굵직한 경제 지표들 및 또 일정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향후 관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시게 되면요,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100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 또 98달러, 97달러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켰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표의 피크아웃, 하락, 그러니까 그 정점 통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의 정점 통과. 불과 한 달 전 정도, 2달 전 정도까지 시장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정점 통과 여부였습니다. 근데 이 정점 통과가 조금 더 지연 내지는 좀 미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고, 그 금리 인상의 가속화가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원자재 가격의 급락,
내지는 하락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그만큼 둔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당장 큰 수치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 정점 통과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좀 약화되었고, 대신에 거꾸로 시장의 우려감은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은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찾아보기는 상당 부분 어렵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둔화가 되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고용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을 강력한 고용 상황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근거를 해본다라면 경기 침체 쪽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시고 너무나 보수적인 견지에서의 시장 대응 전략보다는 조금은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아직은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가 확실하게 어떤 쪽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마침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코카콜라, 펩시콜라도 지금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시티그룹 실적 발표, 그다음에 웰스파고 실적 발표, 금융권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이번 실적 시즌에 우리가 어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번 주 시장 내 최대 관심 사항이 무엇일까? 결국은 미국에서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저녁 9시 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비재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식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융주식의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한 3주 전에 나왔었죠. 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와 주었고, 실질적인 금융회사들은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이러한 거시경제가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쳤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본격적으로 그 굵직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들에게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미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적 발표 일정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좀 좁혀서 히든 이슈로 들어가 보면 이번 주에는 13일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상 그 폭을 결정을 하는데 유례 없이 빅스텝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능성이 어찌 보면 상당히 높다. 대내외 환경, 금융 환경과 실물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일단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의 지금 최대 화두는 먼저 인플레를 잡자입니다. 경기는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경기는 다소간 후퇴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그다음에 경기 개선을 도모를 할 수 있지.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상황처럼 고공행진하게 놔둔다라면 경기 개선의 숫자는 만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기 개선은커녕 오히려 경기가 도태될 가능성, 오히려 버블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쪽에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당국은 오히려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내 인상 압력, 먼저 대내적인 상황. CPI가 계속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얼마 전이었죠?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6%를 넘어섰습니다. 5월 달에 5.4%. 그리고 4월 달에 4.8%, 3월 달에 4.1%.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번 달에도 상당 부분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제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은 하락 전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행 곡선으로 조금은 더 이런 관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 FOMC 7월 24일, 25일 FOMC, 7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6월 달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전될 가능성, 이를 좌시해야 되겠느냐, 역전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역전이 된다라면 우리 금융시장 내에 상당 부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 높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금리 결정 사실상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빅스텝을 단행하자니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시중금리, 소위 말하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대출금리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의 위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소비는 소비대로 줄어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나락으로 빠질, 오히려 방아쇠를 당길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25bp의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라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 유동성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 분명히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한미 간 그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바로 또 하나 수입 물가 인상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이 무엇일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를 먼저 잡고 경기를 조금 나중에 보자. 그렇다면 이번 7월 13일 이번 주에 있을 한은 금통위 빅스텝 가능성, 최소한 빅스텝 이상은 해야 될 것이다. 베이비 스텝 갖고는 지금 현재의 상황 극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텝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빅스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일단 시중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당연히 빅스텝 50bp의 인상, 그렇게 된다라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점차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신용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번 한은 금통위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최소한 빅스텝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미시적으로 시장 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신용 리스크,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점차 시장 내 주요 화두거리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적어도 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이번 주 좀 작전을 세워본다면 저희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이번 주 이벤트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이벤트가 3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13일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13일 아침에 한은의 금통위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거시적으로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와도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2분기 미시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
실적의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향후 거시 지표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고용과 소비. 그리고 미시적인 지표에서 기업 단에서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적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유동성과 효율성, 재고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얼마만큼 급증하고 있는지. 우리 소비자들은 이미 실물 경기에서 이자의 급등 부분을 이미 그러니까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체감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부분 통해서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우리 궁극적으로 7월 한은의 금리 결정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그리고 FOMC에서는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환율 변동성, 외국인 수급, 유동성 리스크, 더 나아가서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 통화 정책의 갭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해서 이번 투자 전략, 이번 주 3가지 이슈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인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증시에 퍼지면서 좀 반등에 좀 기미를 보였죠. 특히 이제 침체 우려 완화 요인은 크게 좀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은 이미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100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레벨 다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휘발유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약 10%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 정점에 대한 가능성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는데, 다만 이제 주말에 이제 지난주 주말이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좀 다시 유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 외에 좀 곡물 가격도 좀 주말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라든지 경기 전망에 대해서 뭐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야 좀 기축 효과를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물가 지표 수치에 대한 부분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좀 동향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연준 인사 관련돼서 좀 발언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은 좀 핵심적으로 좀 2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부분 7호 75bp 지금 이 인상 관련돼서는 거의 이제 좀 다 찬성을 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약간 과장이 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블러드라든지 월러 같은 경우도 모두 침체가 아니다. 뭐 이제 고용 시장을 좀 근거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시장이 좀 걱정하는 것만큼 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긴축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이 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약화를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반등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좀 삼성전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의 한 헤지 펀드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도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우려보다는 좀 좋았다라는 이런 측면, 뭐 사실은 뭐 실적 자체가 뭐 크게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뭐 걱정보다는 뭐 크게 좀 선방했다라는 좀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에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이런 좀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시즌을 통해서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도 뭐 기대보다는 좀 선방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만큼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주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연유로 올라왔는지 더불어서 연속성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배터리 관련주 어떤 이슈였나요? 사실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난주에 움직였었는데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는 정부 관련된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죠. 지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 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좀 이제 탄소 중립 이행 관련돼서 좀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규제를 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 후에 배터리를 좀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에 무조건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반납을 하지 않고 기업들에서는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가 커가는 입장에서 폐배터리 섹터도 당연히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 완화 상당히 좀 반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폐배터리 사업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을 해서 TFT를 좀 신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뭐 국내외 좀 AS 부품 공급망을 통해서 폐배터리를 좀 회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ESS 쪽으로 좀 재사용하는 좀 실증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현대모비스가 재제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사용, 재제조가 좀 불가능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화학 물질을 좀 분해를 해서 여기서 좀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으로도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자체적인 좀 내재화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좀 연장선상으로 폐배터리 좀 사업을 뛰어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대장 들어갈 수 있는 뭐 성인 하이텍이 지금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임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회사로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상승이 좀 나와줬던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유의미하게 볼만한 종목명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관련 주가들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연속성은 있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일정들도 많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작전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 앞에서 지금 언급하셨던 일정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수급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외국인은 주 후반부터 좀 매수로 전환했죠. 특히 이제 6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순매수가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뭐 신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 한 5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뭐 통계에 좀 잡히지 않는 뭐 스탁론이라든지 CFD를 좀 감안하면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증시는 뭐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은 좀 다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인플레라든지 긴축에 대한 부담이 좀 다시 부각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강보합 마감했죠.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을 했다는 점, 이 점도 분명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물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켜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지금 미국, 지금 동시에 지금 만개가 걸린 주간입니다. 여기다 또 국내 확진자, 코로나19 좀 재확진이 좀 증가되면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는 변동성을 좀 감내하는 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버티면 종목 장세가 좀 다시 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실적 대비 좀 부진했던 주가를 좀 보여주는 종목군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급 관련돼서 기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좀 쌓여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삼성전자 큰형이 좀 버텨주면서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그 부분에 좀 체크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해외 배터리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땡큐 삼성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작전 세워봤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작전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2,350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 선을 좀 유의미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선적으로 지수는 반등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금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 그러한 시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 변동성 확대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선물이라든지 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옵션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포지션, 즉 상하방을 막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 자체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도 거래 대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방 유리한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 옵션의 만기에 대한 포지션, 즉 이번 월물의 누적된 포지션을 보면 옵션 같은 경우는 상방이 유리한, 그다음에 선물 옵션 합성을 보면은 지금 뚜렷하게 상하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기 이전에 보면 어차피 큰 의미가 없고 만기 하루 이틀 전까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뚜렷한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보다는 상승에 지금 무게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주 그리고 수급이 빈 종목,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 시즌과 함께해서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낙폭 과대주 중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과는 확연히 종목을 좀 골라주시는 것들이 기준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주로 분석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사부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예상치보다 어떻다. 그 기준의 접근을 무의미합니다. 지금 구간은 실적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히 낙폭 과대 쪽으로 접근이 유효하겠고요. 종목별 접근, 즉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 홀딩한다는 접근보다는 매매 관점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장중의 특정 요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를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매크로를 보기보다는 심플하게 환율의 흐름, 그다음에 외국인의 장중 수급 흐름 이렇게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흐름 자체는 매도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수 자체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는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2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에 연관된 사업,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보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폭이 적은 측면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감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톤이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수급의 유입이 이루어졌었고 이 부분이 지금 시가총액 다른 타 종목 쪽으로 퍼져나가기에는 수급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 보니 타이트하게 시총 한 10위권 이내 중에서 낙폭과대 쪽으로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가격적으로는 24만 7천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점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되었을 때 시장이 꺾이면서 만약에 종목이 5% 이상 손실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과감한 손절의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시장이 2%대 이상의 낙폭 이내로 하락이 나타나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 수급 자체가 거래소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 홀삭 기준으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이 훨씬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기억해놓고 시장은 지금 추세로 상방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와서 2천이 깨지고 이런 데에 대한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단은 대응에 대한 영역을 갖춰놓고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2분기 실적을 모두 발표하고 나서 그 부분이 실적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그 구간에 가서 이제 방향성을 논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의 대응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네이버를 먼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였습니다.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서 좀 쭉 묵히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매매 관점에서 네이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 접근 24만 7천 원 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관련돼서 특징주 분석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이 코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이버를 첫 번째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담는 것이 좋을지 혹은 앞으로 실적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지금 사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가 2200대 후반에서 2350 포인트로 한 50포인트 반등이 나타났고 일단은 시장의 반등 자체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수급이 빈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좀 안 좋은 하락을 나타냈던 IT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2200대 후반에서 지금까지 반등은 시총 상위주 중에서 낙폭과대주, 지수 중심주, 수급이 빈 그러한 쪽으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 2400, 2450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대형 IT 쪽에서 좀 종목이 퍼질 수 있고, 즉 이와 관련된 소부장 이쪽으로 퍼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 2차 전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양극재, 시총 상위, 에코프로 BM, LNF 이 군에서 이제 그 베타를 커질 수 있는, 즉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요인 그런 점을 감안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런 쪽으로 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2분기 실적을 초점을 맞춰서 본다. 이 점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을 빠르게 해석을 하고 하반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실적을 봤을 때도 저희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즉 보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실적을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전히 낙폭과대주, 이 낙폭과대주 안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하락한 그러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 그 실적 대비해서 이제 평가가 낮아지는 주가 수익 비율이 8대, 7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데 실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안 좋은 실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도 톤이 낮아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자동차의 실적과 관련해서 2분기는 좋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리, 2분기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좋을 수 있다에 대한 논리를 생각해보면 신차에 대해서 대기 수요가 좋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 그다음에 차량 판매 이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까지 퍼져져서 좋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뭐 상방에 대한 룸은 한 10% 정도 자동차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의 실적이 좋음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부품주 중에서 이와 연계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는데 주가는 하락한 쪽을 접근하는 게 더 낫거든요. 좀 편하게 매매도 할 수 있고.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8배 구간입니다. 네, 현대기아차 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다른 건 다 볼 필요가 없이 시장 점유율 증가, 그 다음에 환율 효과보다는 믹스의 개선, 즉 매출 대비 이익의 개선이 나타나면은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가격적으로는 20만 원 초반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현대모비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현대기아차 실적 점유율 증가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의 전략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의 전략은 저희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